매매 물건이 내놨는데 안 팔리니까 돈이 급하다고 가져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전세라도 놔야죠. 매물 늘다가 갑자기 한 1000개, 2000개가 쭉 줄어요. 하루 이틀 만에. 옆에 보면 전세가 그만큼 딱 늘어나 있는 거예요. 무주택자하고 임차인들 만약 주택을 매입할 시기는 언제냐면 연초 인터뷰에서는 임대차법 2년 시기가 도래하면서 기술적인 뭐 반등이 올 수도 있다, 전세값이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오지 않은 이유는 전세 대출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전세 대출 금리가 상승하기 전에 이미 새로운 소유주분들이 갱신 기간에 맞춰가지고 올린 전세 가격 있잖아요. 네. 2년 전에 가격보다 지금 또 올랐잖아요. 그분들이 그 다음에 오른 것을 다시 대출을 받기에 이미 역부족인 상태에 금리까지 인상을 하니까 그 수요는 전세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반전세나 월세로 가시게 된 거고 아시겠지만 금리가 오른 추세에서는 월세는 계약을 하면 금리가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현명한 분들은 일단은 월세로 가시는 거예요. 자산관리 측면에서. 일단 금리가 거긴 고정적이잖아요, 월세는. 그리고 2년 뒤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여지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선택을 하신 거고, 그분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쉽게 말하면 똑똑한 분들이 많이 생긴 거죠. 넘어가니까 이 투자자나 임대인 입장에서 이렇게 받을 줄 알았는데 세입자가 안 들어와요. 그런 현상이 서울 곳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이 지금 많아요. 전세 비워놓고. 그리고 아이러니한 말씀드리면 서울의 그 매물량이, 아파트 매물이 쭉 늘다가 2주, 3주 사이에 한 1000개, 2000개가 줄었습니다, 매물이. 그런데 좀 특이해가지고 봤더니 전세 매물이 딱 그만큼 늡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 이거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매매 물건이 내놨는데 안 팔리니까 돈이 급하다고 가져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전세라도 놔야죠. 그래서 전세로 돌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데 하루 이틀 보고서 파악을 했는데요. 제 말이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까? 데이터가 그대로 나옵니다. 경기도도 똑같아요. 경기도도 매물 늘다가 갑자기 한 1000개, 2000개가 쭉 줄어요. 하루 이틀 만에. 옆에 보면 전세가 그만큼 딱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이 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지금 가격 수준이 대한민국 국민이 더 이상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어쨌든 최근에 그래서 이제 공급이 더 늘어나니까 전세값이 더 안정화된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세 월세화, 이게 요즘에 임대차 시장이 완전 큰 특징인데, 그러면은 이 집값이 안정화 시기에 금리 인상 속도도 빨라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월세화가 좀 계속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네네, 월세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전세값이 없어서 뭐 월세 난민이다, 뭐 이런 편 기사들까지 제가 봤어요. 너무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한계점이 있지 않겠어요? 왜 우리가 위기를 겪게 되면 갑자기 실업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파월 장관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실업률이 미국이 2.5에서 3%입니다. 4.2%를 감수하고 금리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겠죠? 네. 그럼 실업자가 늘어나시면 물건이 나오잖아요. 이런 시장의 흐름이 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세값과 월세도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신데, 원래 근데 집값이 안정화될 때는 전세값이 오르고 또 이게 갭이 적어지면 또 매매값을 들어 올리고 이런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완전히 좀 바뀌는... 사이클의 개념은 아니고요. 정부 정책 따라 틀린 겁니다. MB 정부 때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 전세 대출을 1억까지 해줬습니다. 집값을 하층 쪽을 좀 받쳐주려고. 올리자마자 2억짜리 집은 전세 대출이 1억이 되니까 자기 돈이 1억이 있으면 2억 들어갔잖아요. 받쳐주잖아요. 서울의 집값이 반딱 상승합니다. 바로 그냥 한 1개월도 안 걸립니다. 왜? 공인중개사분들이 바로 알자마자 시세가 2억짜리 전세가 있으면 바로 3억으로 올립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랬다가 놀래가지고 MB정부가 그걸 걷어들입니다, 바로. 1억에서 2억 했다가 2억으로 올리니까 막 시장이 막 난리 나서 다시 1억으로 감춥니다. 여기 증명이 됐잖아요. 네.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란 건 이미 MB정부 때 확인이 된 걸 알고도 박근혜 정부 때 한 것이고, 또 문재인 정부도 이거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그 주택가격이 상승하잖아요.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100% 지금 산입이 안 되지만 경제성장률 수치에서 조금 도움이 됩니다. 경제성장을 맞추려고 좀 했는데 네. 그게 이제 국민한테 독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세대출 금리는 그렇다. 네. 네, 그러면은 월세, 지금 이런 현상에서 뭐 전세값과 집값 모두 좀 안정화될 것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게 또 국민을 위해서 좀 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거 집값을 떠받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조정을 겪고 나면 안정된 상태에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정상적인 시장으로 가야지 이게 국가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고, 공급 확대 정책이 빨리 좀 발표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 정부에서 미친 집값을 잡기 위해서 짜놓은 공급 대책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대로만 진행해도 집값 안정에 더 도움이 되는데, 물론 경착륙 할까봐 저도 걱정이 되긴 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조정하려는 좀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탄력적이라는 표현이 아마 나올 겁니다. 다음 대책 때. 탄력적으로, 뭐 경제의 어떤 위기를 감안하여 이런 표현 나올 겁니다. 이거는 정말 나쁜 대책입니다. 일단 그대로 가겠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경우에 이렇게 해야죠. 후차적으로. 그죠? 선제적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느껴가지고 미리 우리 그 브릿지 쪽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동국 계획의 3기 신도시님이 보상이 거의 한 두세 군데는 100% 끝났고요. 네. 나머지도 보상이 60, 70% 넘어서 거의 무조건 나와요. 30만 개는. 근데 나머지들이 있잖아요. 나머지 여러분 들어보신 뭐 이사대책, 공공 뭐 이런 것들, 도심복합, 또 재건축재개발, 청년원가 이런 건 말은 나오는데 공급하는 시기가 좀 늦어질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또 잘못 떠받치는 이런 패턴이 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서 젊은 분들이 좀 모이셔가지고 하던 대로 해라, 뭐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연속성 있게 어떤 공급 대책을 네, 좀 네, 이어나가야 네. 한다. 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또 그동안 임대차 시장과 관련해서 또 바뀐 제도가 있다면 상생 임대인 제도라고 생겼잖아요. 뭐 인센티브를 줘서 임대차 보증금 인상률을 안정화시키겠다. 이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그건 좀 세게 나가는데 말이 제가 괜찮습니다. 마음이 진정이 돼야지 부드럽게 나가는데 저희 준비하고 이런 톤을 막 얘기하다 보면 이게 이제 저도 이렇게 사람인지라 막말하면 욕밖에 안 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목이 이겁니다. 임대차 안정화 방안 및 부동산 정상화 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책의 내용을 보면 얼핏 보면 좋습니다. 좋은데 어떻게 되어 있냐? 크게 세 가지죠. 상생임대인제도 말씀하신 것 하고, 월세 세액공제하고 전월세 보증금 상환, 그 소득공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시겠지만 소득공제는 좀 도움이 되는데 세액공제는 말은 되게 좋은데 12%에서 15% 올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두 개고 또 하나가 뭐냐면 대출 확대였잖아요. 나중에 또 LTV 80% 따로 발표를 해가지고 의미가 없지만 대출 확대를 버팀목으로 한정을 져놨어요. 근데 그게 금액이 2억까지밖에 안 됩니다. 세액공제는 아시겠지만 12% 15%면 100만 원 내는 분이 12%면 1년에 뭐 1200만 원이라면 12%라면 한 120만 원 정도 혜택 보잖아요. 15%면 얼마 봐요? 150몇만 원 보겠죠. 30만 원 혜택입니다. 사실. 그죠? 월세 100만 원짜리 분들이 대부분이 그 이상은 안 될 거고, 그거 느낌을 보면 되게 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전세 5억짜리 가지신 분이 그 혜택을 받아서 계산해 보시면요, 임차인이 보는 혜택은 월세 올라갔다, 막 5억짜리가 6억이다 그러면 1억에 대한 대출 또 받아야 되잖아요. 5% 계산을 하면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500만 원이죠. 500만 원에 2년이니까 1000만 원 되는데, 원래 5%만 올리면 어떻게 돼요? 250만 원 나가거든요. 2,500 올려서. 그럼 한 750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된 거예요. 만약에 제대로 했다라면. 근데 임대인은 그러면 혜택이 어느 정도냐? 지금 이 집, 제가 말씀드린 5억인데 6억으로 올린 집을 하면 5억이 전세였으면 시세는 얼마일까요? 한 7억 되겠죠? 많은 8억일 수도 있겠지만 7억 잡고, 그럼 2년 뒤에 지금 얼마나 올랐을까요, 여러분들? 대충 계산하면 9억에서 10억 사이입니다. 9억 5천 잡으면 2억 5천 차이 나잖아요. 네. 샀을 때보다. 그럼 이분은 양도세 구간에서 3억 구간에 해당됩니다. 1억에서 3억 구간에. 그러면 세율이 38% 플러스 알파인데 계산을 해보면요, 7,800 몇십만 나옵니다. 8천만 원 돈 됩니다. 아니, 그럼 세입자분들이 지금 다수고 영끌하거나 투자한 분들은 200만 밖에 안 되고 세입자 900만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8천만 원씩 혜택을 보고, 이럴 경우에 이분들은 이럴 경우에 750만 원. 이게 공정과 상식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진짜 임차인들을 위한다라면 요즘 뭐 2년 만기된 분들 말고 또 더 다가올 분들 중에 실거주 한다 그러면 나가라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 악성 조항이 하나 있잖아요. 안 살아도 그냥 미친 척하고 나가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조항을 좀 고친다든지 이런 쪽은 신경을 안 쓰고 기껏 정리한 내용이 당신들이 정부가 안정된다라고 본인들이 판단했으면서 시장을 본 다음에 대책을 내도 되잖아요. 무슨 선제적 대응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영끌하고 좀 똑같잖아요, 지금 패턴이. 좀 아쉬움이 남는 평가다. 제도의 뜻은 너무 좋습니다. 뭐 항상 뜻은 좋은데 결과가 안 좋은 것들은 수정해야 되겠죠. 이번 정책은 일부 임대인 무주택 갭투자와 1주택, 일시적 2주택 갭투자를 위한 정책이지 임차인을 위한 진정한 정책은 전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예. 그 마지막으로 뭐 금융 취약성 지수나 뭐 가처분 네.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 등 최근 뭐 좀 눈여겨보신 지표들이 있다면 소개를 좀. 네네. 금융 취약성 지수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수치가 0에서 100까지예요. 네. 100까지인데 전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 60 수준이었어요. 60 수준이었는데 그 수준 50, 60 수준인데 그게 조금 위험하다라고. 왜냐면 0에서 100이니까 여기면 안정적이고 50이면
중간 60 넘어가면 조금 위험하기 시작하고 100이면 진짜 위험한 거죠. 터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세 가지로 또 분류를 했습니다. 주식 분야, 채권 분야, 부동산 분야로 또 지수를 냅니다. 네. 주식 채권은 50, 60대인데요. 부동산 금융 취약성 지수는 100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인가요? 네, 지난해 말.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치가 0에서 100까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꼭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금융안전보고서에 쫙 돼 있습니다. 자영업자 그 대출 상환 유예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번 9월인데요. 그걸 못 풀어 또 유예 지금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유예돼가지고 이거를 유예를 안 할 경우에 그분들이 좀 위험합니다, 상당히. 근데 그에 해당되는 그 600조 중에 30%가 좀 안 좋은 상태예요, 신용이.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융 취약성 유세에 좀 안 좋은 수치들이죠. 이번에 집값이 조금 다운되는 됐잖아요. 돼가지고 이번 상반기에 또 발표했겠죠? 지금 7월이니까. 네. 상반기 발표한 거에서 99.7로 좀 내려왔습니다. 아, 99.7. 여전히 네. 존재하지만 그나마 0.3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취약성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장밋빛은 이제 잠시 거두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아까 말씀하신 자영업자는 또 채무조정 대책을 또 마련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은행권하고 같이 뭐 부담을 해가지고 뭐 유예시켜주고 이 뭐 원금도 탕감해주겠다 뭐 이런 대책을 좀 펴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당연히 정부에서는 위기를 막고 연착륙을 위해서 다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양면의 칼날이 있습니다. 이자율을 조금 낮춰주고, 뭐 조금 탕감해주고, 네. 이자율은 그대로 받고 가는 거잖아요. 그냥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해가, 대출 상태는. 근데 거기서 힘든 분들이 좀 많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유지되는 분도 있지만. 그분들이 그럼 금리가 또 올랐을 때, 앞으로 1년 또 남았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좀 제한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한적인 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금리가 더 올라가지고 유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좀 낮춰줘가지고 버텨올 수는 있겠죠. 버텨가는데 못 버티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은 없는데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은행에서도 그럼 협조할 만큼 했잖아요. 네. 이자를 줄이고. 그러면 정리하겠죠. 경매 들어가겠죠. 그 상황이 지금 오는 것을 늦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운이 좋아서 정책을 잘해서 잘 연착륙으로 갈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분명히 위험 요소로 존재하고 있고 그 부분이 우리 부동산 시장이나 경제 시장에는 상당히 하방 압력으로 다가오는 거는 당분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좀 말씀드립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자영업자분들을 잘 구제해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 모두에도 말씀드린 내부적인 충격의 어떤 한 요인이에요. 그분들이 네. 그동안 잘 버텨왔는데 불구하고 금리가 자꾸 오르니까 그분들을 얼마나 슬기롭게 우리가 대처하냐에 따라서 하방의 조정폭의 어떤 정도가 좀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금융 리스크가 뭐로 전이될 수 있는 뭐 이런 위험까지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네. 뭐 여러모로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네, 맞습니다. 구독자분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다주택자나 뭐 무주택 갭 투자 또 일시적 이주택으로 갭 투자하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일단 풀어줬습니다. 유예기간도 줬고 또 처분기한도 늘려줬고 이래서 잠시 숨은 돌릴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건 잠시잖아요. 1, 2년. 1, 2년 뒤에 시장을 한번 예측하셔야 됩니다. 하셔가지고 지금보다 더 떨어질 세 가지가 있잖아요. 상승할 경우, 유지가 될 경우, 하락할 경우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유지를 하고 만약에 지금 전세 자금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그 부분을 집을 가진 분들이 메꿔야 된다는 얘기죠. 대출을 받던 가진 돈을 메꿔야 되는 개념이 되고, 그리고 전세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는 사실 매매가 하락의 전조현상이거든요. 근데 그걸 예측하셔가지고 시장을 체크하셔야 되고, 그럼 상승했을 때 몇 프로 오를 것인가? 계산하셔가지고 그걸 감내할 수 있는 것인가를 뭐 득실을 한번 따져서 들고 갈 것인지 아니면 팔지를 판단하시고, 팔 경우에는 지금 매물이 많은데 잘 안 팔린다 그랬잖아요. 과감하게 자기가 매입한 가격이 있을 겁니다. 매입한 가격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도 시나리오 나누면 되겠죠. 매입을 했는데 팔았는데 1억밖에 안 남았어요. 주택 가격이 20% 내려가면 1억 남은 거로 살 때 더 효율적인 것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같이 생각하시고, 집값이 유지될 경우에는 레버리지가 많은 분들은 손해가 많겠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시고, 무주택자하고 임차인 분들은 이제 좋은 때가 온 겁니다. 기다리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실 거예요. 왜? 6, 7년 동안 너무 시달리셨잖아요. 시달리셨기 때문에. 좀 불행한 거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출 거라고 저는 뭐 기대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공급 대책 확실히 하고 나면, 집값은 이제 하향 안정화되거든요. 무주택자분들은 올해 가을에 살까, 내년에 살까, 지금 청약도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청약을 했는데,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 이거 괜히 비싸게 청약받는 거 아니냐, 실제로 미분양 계약을 취소하는 일이 지금 저번 주 좀 많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공공 분양 주택인데도 취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 말씀은 그거죠. 본인이 선택하는 지역이 앞으로 이것이 50%가 내려간다. 그러면 지금 청약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내려가도 한 20%밖에 안 내려갔다. 이런 네. 판단이 드시면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20% 내려가도 정상 가격인데 새 집이잖아요. 당연히 그 가치는 하겠죠. 그렇게 좀 계산을 좀 해보시고 시기는 무주택자하고 임차인들 만약 주택을 매입할 시기는 언제냐면 제가 볼 때는 일단 연말까지라고 봅니다. 데이터를 좀 보시면 공급 물량이라는 게 있어요. 입주 네. 물량. 이런 거 체크하시면 예를 들면 인천 같은 경우에 집값이 지금 앞으로 제가 볼 때는 20, 30%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주 물량이요. 올해 내년에 4만 개씩인데요. 거의 적정 물량이 15,000개입니다. 집이 한 3만 개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죠? 집값이 내려가겠죠? 그럼 내려갔을 때 사는 게 제일 현명한 내 집 마련이고 투자니까 인천은 내년 후년에 사셔도 될 것 같고 수원도 내년 정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지역들은 말씀드린 대로 비교하셔가지고 연말 이후에 판단하셔도 전혀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잘 네. 판단하셔가지고 투자 판단 내리셨으면 좋겠고 오늘 한문도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